때는 18세기 중반, 번화했던 조선의 심장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안성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처럼 고운 자태와 얼음장 같은 지성을 겸비한 젊은 과부, 이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성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던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특유의 수완으로 몇 배나 불려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집은 웅장한 기와를 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그녀의 부와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으나 해가 지고 홀로 남겨질 때면 서연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 팔자야. 산처럼 쌓인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이 밤, 시린 옆구리를 채워줄 다정한 이 하나 없으니. 서연은 밀려드는 고독감을 이기기 위해 때로는 수틀 위 비단에 술을 놓으며 마음을 달랬고 때로는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며 잡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젊은 혈기는 쉬이 다스려지지 않아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은장도로 허벅지를 살짝 찔러 그 아픔으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을 지휘하는 냉철한 여장부였지만 밤에는 속절없이 흔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추수가 한창일 무렵, 먼 친척의 소개로 강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서연의 집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에서 총명함이 엿보였고 행색은 남루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흘렀습니다. 힘쓰는 일에는 다소 서툴렀지만 사려 깊고 눈치가 빨라 맡은 일을 요령껏 처리하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볕단을 터는 민주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볕단을 거꾸로 매달아 알곡이 달린 아랫부분만 가볍게 툭툭 털어냈습니다. 힘은 덜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의 지혜로운 모습에 서연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일을 마친 민준이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할 때였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희고 탄탄한 등 근육과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다른 사내들과는 다른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그의 매력에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를 보면 왜 이리 가슴이 뛰는고. 이 무슨 망측한 감정이란 말인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그녀는 민준을 조용히 안채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 너를 보니 글 공부에 소질이 있을 듯하여 내일부터 내 직접 너에게 글을 가르치려 한다. 예. 저에게 글 공부를요.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리 귀한 기회를 주시는지요? 내가 그간 너를 지켜보니 재주가 아까워 그런다. 그 총명함을 썩힐 바에는 글을 익혀 내 장부 정리라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황송하옵니다. 마님. 마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저녁 민준을 안방으로 불러 그를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셈법까지 서연은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뛰어난 이해력으로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민준과 가까이 마주 앉아 그의 숨결을 느끼고 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몸에 좋은 약재를 넣은 다과상을 내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비단 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글 공부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마님, 혹시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유난히 붉으십니다. 아, 아니다. 방안이 조금 더워서 그런 게지? 왜? 내 얼굴이 그리 이상하더냐? 아닙니다. 마님. 이상하다니요. 마님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이리 가까이서 뵈니 꼭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 같으십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여인으로서의 갈망과 민준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지만 이내 자신을 꼭 껴안은 채 가늘게 떨고 있는 마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역시 마님의 우아한 자태와 따뜻한 마음에 남몰래 연모의 정을 품어왔던 터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마침내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남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랑은 메말랐던 서연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병약했던 죽은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과의 미래를 통해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했고 매 순간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틈만 나면 그를 불러들여 사랑을 나누고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민준 역시 서연의 총애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풍족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는 더욱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고 틈틈이 마님의 재산 관리에도 성실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처음 느꼈던 짜릿한 설렘과 황홀함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끄러운 피부와 고운 얼굴선의 민준은 더 이상 그녀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강하고 거친 남성적인 매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섬세함은 이제 답답함으로, 다정함은 부족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민준이 싫은 것은 아니나 무언가 부족하다 느껴지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잠시 시장에 나갔다가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빨래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 들었소. 저 건너산에 사는 나무꾼 백만덕이 글쎄, 그렇게 코가 크다지 않소. 호호호, 어디 코만 크겠어? 덩치가 산만한데 다른 곳이라고 작겠어? 하기사, 그 우직한 힘은 알아줘야지. 지난번엔 혼자서 장정선엇이 들기도 힘든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옮기더라니까? 어머, 자네는 그걸 어찌 그리 잘 아는가? 혹시, 쉬. 나만 아는 게 아니라오. 그 혈기왕성한 사내와 노란한 동네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라지 않소. 아낙네들의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대화에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무꾼 백만덕. 이름만 들어도 투박하고 힘이 넘칠 것 같은 사내였습니다. 코가 크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느꼈던 부족함, 그 갈증을 저 사내라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마을 전체에 큰 잔칫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을 최고의 부자인 서연의 집에서는 당연히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했고 그만큼 엄청난 양의 땔감이 필요했습니다. 서연은 이때다 싶어 사람을 보내 백만덕을 불렀습니다. 내가 이 마을에서 나무를 제일 잘 팬다는 백만덕이냐? 마님. 잘못 보셨습니다. 이 안성 땅에서 나무꾼 백만덕 하면 모르는 이가 없지요. 힘쓰는 일이라면 이 몸이 으뜸입니다. 곧 있을 마을 잔치에 쓸 땔감이 아주 많이 필요하다. 내 솜씨를 보여 내 집 뒤뜰에 나무를 산처럼 쌓아놓도록 해라. 내 노고에 대해서는 내가 후히 보상할 것이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뒷산 나무를 몽땅 베어다 마님 댁 아궁이가 꺼지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날부터 만덕은 매일같이 산에 올라 지게 가득 뗄나무를 해왔습니다. 그의 엄청난 힘과 성실함에 서연의 집 뒷뜰에는 금세 나무 더미가 작은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푸짐하게 술상을 차려놓고 만덕을 안채로 불렀습니다. 내 덕분에 잔치 준비를 잘할 수 있게 되었다. 참으로 고생이 많았다. 이건 내가 내리는 상이니 사양 말고 실컷 들도록 하거라. 아이고, 마님. 이리 귀한 술과 안주를 감사합니다. 마침 목이 말랐는데 아주 잘 마시겠습니다. 서연은 직접 술을 따라주며 만덕과 잔을 부딪혔습니다. 술이 몇 순배 돌자 만덕의 얼굴이 불쾌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아이고, 마님. 술기운이 올라 그런가 몸이 후끈 달아오릅니다, 그려. 만덕은 덥다는 듯 굵은 팔뚝에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터질 듯한 그의 팔 근육에 서연의 심장이 다시금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좀 덥구나. 서연 역시 은근한 눈빛으로 만덕을 바라보며 고운 비단 저고리의 고름을 살짝 풀었습니다. 드러난 흰 목선과 어깨선의 만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짙은 술기운과 뜨거운 욕망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만덕의 거칠고 강인한 품 안에서 민준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원초적이고 압도적인 쾌락에 흠뻑 젖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힘과 크기, 그리고 거침없는 대담함이라는 것을. 만덕이 돌아간 후에도 서연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휘영청 밝은 달이 떠올라 교교한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 달빛 아래 새로운 만족감에 취해 나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땔감 관리를 핑계로 만덕을 자주 불러들여 은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만덕의 존재는 민준에게 느꼈던 아쉬움을 완벽하게 채워주었고 서연은 다시금 삶의 활기를 되찾은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서연이 창고를 확인하던 중 청나라로 보내야 할 최상품 6년근 인삼 상자 하나가 통째로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려 10근이나 되는 귀한 인삼이었습니다. 화들짝 놀란 서연은 그간 창고 열쇠를 맡겼던 민준을 당장 불러들였습니다. 민준아. 곳간에 두었던 인삼 10근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예. 마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며칠 전 확인했을 때만 해도 분명히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정녕 모르는 일입니다. 민준은 억울하다는 듯 항변했지만 그의 창백해진 얼굴은 서연의 의심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서연은 속으로 민준을 범인으로 단정했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 더 다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서연은 민준을 돌려보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저 아이를 얼마나 믿고 아껴주었거늘. 이런 배은망덕한 짓을 하다니 서연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마침 그날도 나무를 한 짐 지고 온 만덕이 서연의 침통한 표정을 보고 이유를 물었습니다. 마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얼굴이 말이 아니십니다. 서연은 기다렸다는 듯 만덕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민준이 인삼을 훔쳐간 것이 틀림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만덕은 버럭 화를 내며 당장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만덕은 곧장 마당으로 달려나가 마침 다른 일을 하고 있던 민준의 뒷덜미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그리고는 마당 한가운데로 끌고 와 그대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네 이놈. 감히 마님 몰래 귀한 인삼을 빼돌려 바른 대로 구하지 못할까? 만덕의 엄청난 힘의 민준은 속수무책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훔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마님. 민준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만덕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옆에 있던 굵은 몽둥이를 집어들고는 비명을 지르는 민준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서연은 처음에는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민준이 거의 실신지경에 이르자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만하거라.
저 배은망덕한 놈을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이 마을에서 쫓아내 버리거라. 서연의 명이 떨어지자 만덕은 피투성이가 된 민준을 질질 끌고 가 마을 어귀에 내버렸습니다. 졸지에 모든 것을 잃고 쫓겨난 민준은 억울함과 배신감에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 자신의 누명을 벗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민준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기슭에 작은 초막을 짓고 숨어 지내며 밤마다 몰래 서연의 집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놀라운 사실들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서연의 총애를 등에 업은 만덕은 이제 아나무인이 되어 매일 밤 서연과 술판을 벌이고 창고의 물건들을 함부로 가져다 쓰고 젊은 계집종들에게까지 추근되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은 만덕의 파렴치한 행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자가 바로 인삼도둑일지도 모른다는 강한 의심이 들었지만 확실한 물증을 잡아야 했습니다. 며칠 후 보름달이 유난히 밝은 밤, 민준은 숨어서 서연의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살금살금 창고로 다가가는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만덕이었습니다. 만덕은 익숙하게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더니 인삼이 들어있던 것과 비슷한 크기의 상자를 들고 나와 쏜살같이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민준은 즉시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만덕이 향한 곳은 마을 외곽의 음산한 상여집 앞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험상궂은 인상의 사내와 그의 수하로 보이는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그 사내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전에 서연의 상단에 와서 헐갑에 인삼을 넘기라며 행패를 부렸던 악덕 청나라 상인이었습니다. 만덕은 청나라 상인에게 상자를 척 내밀었습니다. 상인은 상자를 열어 인삼을 확인하고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만덕에게 은화 몇 입을 건넸습니다. 민준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저 인삼은 본래 금 수십냥의 가치가 있는 최상품인데 만덕이 고작 은화 몇 잎에 팔아넘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범행의 전말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곧장 관하로 달려가 포도대장에게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상세히 고했습니다. 밀무역은 나라에서 엄하게 다스리는 중죄였습니다. 포도대장은 즉시 포졸들을 이끌고 청나라 상인의 숙소를 급습하여 그와 그의 일당, 그리고 빼돌려진 인삼들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그 시각, 서연의 집에서는 아무것도 모른 채 만덕과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아하게 생각한 서연이 나가보니 그곳에는 놀랍게도 초췌하지만 형형한 눈빛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네 이놈. 쫓겨난 주제에 어찌 다시 돌아왔느냐? 당장 썩어지지 못할까? 옆에 있던 만덕 역시 민준을 당장 때려눕힐 기세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마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곧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민준은 뒤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그러자 포도대장과 포졸들이 밧줄에 꽁꽁 묶인 청나라 상인과 그의 부하들을 끌고 나타났습니다. 포졸 중 하나는 민준이 되찾아온 인삼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마님께서 잃어버리셨던 인삼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삼을 훔쳐 청나라 상인에게 팔아넘긴 진짜 범인은 바로 저 백만덕입니다. 모든 것이 발각되자 만덕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기왕 이렇게 된 것, 도망치기로 결심하고 포졸들을 밀치고는 주랭랑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이럴 줄 알고 미리 손을 써두었습니다. 어젯밤 만덕의 집신 바닥에 몰래 참기름을 듬뿍 발라두었던 것입니다. 몇 걸음 달아나지 못한 만덕은 그대로 발라당 넘어져 대굴대굴 굴렀고 순식간에 포졸들에게 붙잡혀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밀수꾼 일당을 일망타진한 포도대장은 서연에게 앞으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엄한 경고를 남기고는 범인들을 압송하여 돌아갔습니다. 모든 소동이 끝나고 마당에는 서연과 민준만이 남았습니다. 그제야 서연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민준에게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민준의 충심과 진심을 몰라보고 순간의 욕정에 눈이 멀어 그를 배신하고 내쳤던 것입니다.
후회와 미안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내가 너를 몰라주었구나. 내가 큰 죄를 지었다. 부디 이 못난 나를 용서해다오. 하지만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원망이나 분노보다는 깊은 슬픔과 체념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서연에게 모든 미련을 버린 듯 했습니다. 잠시 후, 민주는 말없이 몸을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이미 글과 샘을 깨우친 그는 더 이상 서연의 뒷머슴으로 남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터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점점 작아져 마침내 길모퉁이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서연은 멀어져가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과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서연은 예전의 총명함과 위엄을 잃고 깊은 슬픔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매일 해 질녘이면 홀로 동구박 언덕에 올라 민준이 사라진 길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혹시라도 그가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렸다고 합니다. 옛말에 사후약 방문이라 했던가?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된 후에야 비로소 지난날의 잘못을 후회하고 잃어버린 것의 소중함을 깨닫는 법이 화려했지만 결국 외로움과 후회 속에 쓰러져간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실한 마음과 소중한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깊은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때는 18세기 중반, 번화했던 조선의 심장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안성 땅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비단처럼 고운 자태와 얼음장 같은 지성을 겸비한 젊은 과부, 이서연이 살고 있었습니다. 안성에서도 손꼽히는 거부였던 그녀는 막대한 재산을 특유의 수완으로 몇 배나 불려 명성이 자자했지요. 그녀의 집은 웅장한 기와를 이고 잘 가꾸어진 정원은 그녀의 부와 세련된 취향을 보여주었으나 해가 지고 홀로 남겨질 때면 서연의 마음에는 깊은 외로움과 그리움이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아, 내 팔자야. 산처럼 쌓인 재물이 무슨 소용인가. 이 밤, 시린 옆구리를 채워줄 다정한 이 하나 없으니. 서연은 밀려드는 고독감을 이기기 위해 때로는 수틀 위 비단에 술을 놓으며 마음을 달랬고 때로는 밤늦도록 서책을 읽으며 잡념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젊은 혈기는 쉬이 다스려지지 않아 외로움이 극에 달할 때면 자신도 모르게 은장도로 허벅지를 살짝 찔러 그 아픔으로 마음을 다잡곤 했습니다. 낮에는 수십 명의 하인들을 지휘하는 냉철한 여장부였지만 밤에는 속절없이 흔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추수가 한창일 무렵, 먼 친척의 소개로 강민준이라는 젊은 사내가 서연의 뒷머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반듯한 이목구비와 맑은 눈빛에서 총명함이 엿보였고 행색은 남루했으나 어딘지 모르게 귀티가 흘렀습니다. 힘쓰는 일에는 다소 서툴렀지만 사려 깊고 눈치가 빨라 맡은 일을 요령껏 처리하는 솜씨가 남달랐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당에서 볕단을 터는 민주는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이들과 달리 그는 볕단을 거꾸로 매달아 알곡이 달린 아랫부분만 가볍게 툭툭 털어냈습니다. 힘은 덜 들이면서도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그의 지혜로운 모습에 서연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일을 마친 민준이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고 등목을 할 때였습니다. 석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그의 희고 탄탄한 등 근육과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물방울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서연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다른 사내들과는 다른 섬세하면서도 단단한 그의 매력에 서연은 속수무책으로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 아이를 보면 왜 이리 가슴이 뛰는고. 이 무슨 망측한 감정이란 말인가.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서연은 마침내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 무렵 그녀는 민준을 조용히 안채로 불렀습니다. 민준아. 예, 마님. 부르셨습니까? 내 너를 보니 글 공부에 소질이 있을 듯하여 내일부터 내 직접 너에게 글을 가르치려 한다. 예. 저에게 글 공부를요. 어찌 저 같은 자에게 이리 귀한 기회를 주시는지요? 내가 그간 너를 지켜보니 재주가 아까워 그런다. 그 총명함을 썩힐 바에는 글을 익혀 내 장부 정리라도 돕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황송하옵니다. 마님. 마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밤낮으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날 이후 서연은 매일 저녁 민준을 안방으로 불러 그를 가르쳤습니다. 천자문부터 시작하여 기본적인 셈법까지 서연은 자신의 지식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민준은 스펀지처럼 모든 것을 빨아들였고 뛰어난 이해력으로 빠르게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서연은 그를 가르친다는 명목 아래 민준과 가까이 마주 앉아 그의 숨결을 느끼고 그의 맑은 눈동자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위해 몸에 좋은 약재를 넣은 다과상을 내오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러운 비단 옷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글 공부를 마치고 차를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마님, 혹시 편찮으신 곳이라도 있으십니까? 안색이 유난히 붉으십니다. 아, 아니다. 방안이 조금 더워서 그런 게지? 왜? 내 얼굴이 그리 이상하더냐? 아닙니다. 마님. 이상하다니요. 마님의 얼굴은 보름달처럼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이리 가까이서 뵈니 꼭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녀 같으십니다. 민준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은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뜨거운 열기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여인으로서의 갈망과 민준에 대한 연모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던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민준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민준은 처음에는 깜짝 놀라 몸이 굳었지만 이내 자신을 꼭 껴안은 채 가늘게 떨고 있는 마님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그 역시 마님의 우아한 자태와 따뜻한 마음에 남몰래 연모의 정을 품어왔던 터였습니다. 민준은 조심스럽게 서연의 등을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뜨거운 숨결이 섞이고 마침내 신분의 벽을 넘어선 두 남녀는 오랫동안 갈망했던 서로의 온기를 탐하며 깊고 은밀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젊고 건강했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사랑은 메말랐던 서연의 마음에 단비처럼 스며들었습니다. 병약했던 죽은 남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렬한 황홀경이었습니다. 서연은 민준과의 미래를 통해 잊고 지냈던 여인으로서의 기쁨을 만끽했고 매 순간이 꿈결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더욱 빠져들었고 틈만 나면 그를 불러들여 사랑을 나누고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민준 역시 서연의 총애 속에서 몸과 마음이 모두 풍족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마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는 더욱 열심히 글 공부에 매진했고 틈틈이 마님의 재산 관리에도 성실하게 힘을 보탰습니다. 시간은 흘러 다시 꽃 피는 봄이 찾아왔습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아름다운 계절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서연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민준과의 관계는 여전히 뜨거웠지만 처음 느꼈던 짜릿한 설렘과 황홀함은 점차 희미해져 갔습니다. 매끄러운 피부와 고운 얼굴선의 민준은 더 이상 그녀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더욱 강하고 거친 남성적인 매력을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섬세함은 이제 답답함으로, 다정함은 부족함으로 느껴졌습니다. 어찌된 일일까? 민준이 싫은 것은 아니나 무언가 부족하다 느껴지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이 잠시 시장에 나갔다가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있는 빨래터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수다 소리가 그녀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어머, 들었소. 저 건너산에 사는 나무꾼 백만덕이 글쎄, 그렇게 코가 크다지 않소. 호호호, 어디 코만 크겠어? 덩치가 산만한데 다른 곳이라고 작겠어? 하기사, 그 우직한 힘은 알아줘야지. 지난번엔 혼자서 장정선엇이 들기도 힘든 통나무를 번쩍 들어 옮기더라니까? 어머, 자네는 그걸 어찌 그리 잘 아는가? 혹시, 쉬. 나만 아는 게 아니라오. 그 혈기왕성한 사내와 노란한 동네 여인들이 한둘이 아니라지 않소. 아낙네들의 은밀하고도 노골적인 대화에 서연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나무꾼 백만덕. 이름만 들어도 투박하고 힘이 넘칠 것 같은 사내였습니다. 코가 크다는 말의 의미를 모를 서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에게서 느꼈던 부족함, 그 갈증을 저 사내라면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서연의 마음속에 새로운 욕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마을 전체에